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시장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대책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 또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지금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미분양도 급증하면서 집값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강남 3구 또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해제가 되는 건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또 용산구 이렇게 4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겠다는 겁니다. 대개 지금 이제 규제가 3중 규제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3개로 이제 3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3개 규제를 이 4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제를 서울 전역하고요. 그다음에 과천, 성남, 하남 그리고 광명 이렇게 예. 경기도에서 4군데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 급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 가지고 거래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상황이 워낙 심각한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그 규제를 전부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지만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모든 곳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도 이제 전면 해제되고요. 국토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분양가가 이제 너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을 꺼리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이제 풀리게 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요. 네. 청약 재당첨되는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까지도 이제 상향 조정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이제 대폭 풀면서 또 서울시가 또 규제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공산주의 비슷한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집을 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갭 투자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현재 서울 강남하고 잠실, 목동 이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번 최근 이제 조만간 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서울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싹 해제한 거는 이 11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만 8천 가구로 집계됐거든요. 네. 그 6만 2천 가구를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달 1만 가구씩 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에 6만 2천 가구는 훨씬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분양 주택까지 늘어나면 건설사가 이제 우죽순으로 이제 부도가 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경기 침체가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3개의 3중 제약 구조가 있는데 투기 과열, 조정 대상, 규제 지역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규제 지역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 서울 강남 3구와 또 그리고 용산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 규제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죠. 3중 규제가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해제가 없어지고. 되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아까 얘기한 그 강남 3구와 용산은 3중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3중 규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 용산 지역은 어쨌든 3중 규제 계속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규제를 어쨌든 풀었으니까 이제 집값 하락세를 이제 막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경기 침체가 아직은 여전해서 대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합니다. 워낙 금리가 높아서 돈을 빌리기가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보다는 좀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지금 뭐 다락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담보대출 금리도 거의 8%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금리는 뭐 10%까지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금리를 감내하면서 일반 그 월급쟁이가 집을 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자산가라든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다급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절벽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청약에 당첨돼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급한 어떤 뭐 직장을 옮겨서 뭐 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래가 안 되다 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부 이런 자산가나 다주택자가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그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번에 이제 과도한 규제를 되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또 양도세 등 그 세금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는 자산가 또는 투자자가 집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또 대출 금리가 최대 7%에 달해서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여전히 이제 집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집값 급락세가 진정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그 다급하게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워낙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에다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이 주택 매수자들의 어떤 심리를 확실히 돌리겠느냐. 그런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것이 네.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만큼 경착륙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다급하게 규제를 풀었는데 또 그래서 나오는 우려가 이렇게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승기 때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민 아나운서가 하신 말씀은 네. 굉장히 배부른 배부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래를 풀어주는 그런 전략을 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집값 상승기가 다시 도래한다면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급을 대폭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공급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일정 시기가 되면 또 다시 이 집이라는 것은 이게 완제품으로 이제 당장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그 집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빵이라면, 본인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본인이 밤을 새워서도 빵을 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 집을 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해서 이 집이 완공되는 것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도 제대로 이제 짜야 되고 정부가 그뿐만 아니라 이 집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대폭 해제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그 완화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LTV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DSR이라는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DSR은 뭐 이 본인의 어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연봉 1억인 경우에는 아무리 LTV로 뭐 몇십억을 빌릴 수 있다 하더라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최대 아마 5억 정도 될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남아 있는 한 아무리 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규제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워낙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DSR 규제는 어떻게 이제 최후의 보루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리고 뭐 IMF라든지 뭐 이제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우리의 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DSR 규제는 쉽게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이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각종 그 규제는 풀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지금 뭐 담보대출이 한 8%, 네. 신용대출 금리가 10%까지 이른 상황에서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상 그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야 되는데 좀 한 발씩 좀 늦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규제를 풀긴 했습니다만 이거보다 한 발 좀 더 앞서서 이런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맞았었는데 지금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좀 뭐 늦었다는 게 뭐 가장 빠르다는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뭐 급등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은 더욱 안 좋거든요. 네. 부동산이 전체 경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완전히 급락 상황으로 갈 때는 정부가 이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면서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요. 자, 규제 완화 하면 뭐 김영민 아나운서가 얘기했다시피 집값 상승을 우려하게 되는데 그건 아직 배부른 걱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안정이 좀 될지 하락세가 진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죠. 오늘 설 물가 안정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설 민생안전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당정이 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증액돼서 4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되고 이게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형마트 측에서도 설 성수품에 대해서 30에서 50% 수준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지금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이번 설에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당정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보면 나름대로 이제 서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그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그 당정청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민당정 협의에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우고 또 조류 독감의 확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란의 방출이나 수급 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또 수산물, 농산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양을 시장에 공급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했고요. 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형마트 쪽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서로 쓸 수 있도록 30에서 50% 사이에서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오늘의 상품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이제 5천억에서 4조 원 규모로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카드형도 이제 신설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골목 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취약계층이 한 118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또 복지 할인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을 이제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이번에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내일 범부처 이제 합동 설 민생안전 대책이 이제 발표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대대적으로 내일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제 발표한 협의회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따로 제가 빼봤는데요. 지금 설의 이동량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주차장 무료 개방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밝혔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추석부터 지난해 설까지 4차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번에도 면제되겠죠? 뭐 당연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 성일종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국민이 편하게 서로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 지금까지는 이제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면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 밖에도 이제 고궁이나 미술관, 박물관 등 이제 문화체험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작년 이맘때쯤이 제가 이제 코로나 담당 팀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한 65만 명 정도 하루에 그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요새는 뭐 10만 명 이하 정도니까 많이 줄었죠.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이 줄었다가 이제 요새 최근에 좀 늘긴 했지만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는 점점 이제 좀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토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사 또 걸린다 하더라도 네. 뭐 위중증 환자나 이제 사망자는 많이 전보다는 좀 줄어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좀 줄어들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관련해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이번 설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걸 철회했네요. 그렇습니다. 발언에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이 국민들께서 모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첫 번째로 설을 쇠시는 기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취재진들이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설에 해제된다는 의미냐 이렇게 되묻자 그게 아니라 실외에서는 이미 벗고 다니고 있고 실내에서도 가족들끼리 밥 먹을 때는 벗을 것이라는 이야기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은 4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렇게 4가지 지표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1단계로 마스크를 부분 해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다시 조금 확산하는 분위기고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번 설에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에서 하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 4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환자 발생 안정화 지금 쉽지 않고요. 또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이것도 최근에 이 환자가 늘면서 이것도 네.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이거는 뭐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못했네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그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한 가지 정도만 지금 충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그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그 중국발 코로나19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 코로나19가 이제 중국발 코로나19 환자들 점수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확진자로 지금 판정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중국 그 확진자들이 이제 몰려들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급적 빨리 실내 마스크 해제를 단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실외 마스크는 지금 이미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외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 그래도 일부분을 제외하거나 아마 대부분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실내 마스크는 그냥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아마 설 연휴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아마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다가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면 또 정부가 또 책임을 또 엄청 뒤집어쓰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 합동 핵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죠.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핵 훈련을 하고 핵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이 현재 한국과 핵훈련 논의가 진행 중이냐라는 질문에 노, 아니라고 답한 네. 겁니다. 두 사람이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게 왜일까요?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한국이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제 키포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 보유국하고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동기획, 공동연습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노라고 답변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원래 그 한미 안보 연례 협의에서도 한국과 이런 훈련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을 믿고서 얘기를 한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묻게 되니까 한국은 분명히 핵보유국이 아닌 상황에서 이 공동기획 공동연습은 맞지 않는 뭐 그런 그 워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노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노라고 답변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한 건데 이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진화에 나섰죠. 이제 네. 백악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아니라라고만 말하고서 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아무래도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건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먼저 이제 한국의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어요.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한미가 똑같이 지금 공동 핵 연습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가 합동으로 계획을 하고 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거는 이제 한미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도 좀 전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국도 이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핵 비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핵 보유국이 함께하는 연습을 생각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네. 풀이가 되는 것이죠.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거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푸노펜 회담 이후에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며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고 양국이 현재 작업 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테이블탑 연습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테이블탑 연습은 도상 훈련 또는 이제 토의식 연습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탁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실제 이제 군대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일종의 이제 모의 훈련, 네. 시뮬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기획하고 정보 공유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맞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한편 이제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말한 이제 핵전력 운영 공동기획, 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이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 한미 안보협의회 이게 있어요. SCM이라고 불리는데 예. 여기서도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걸 노라고 하면서 예.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양국이 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리어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은 뭐 그냥 이제 잠재워진 것으로 이렇게 예. 풀이가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도상 훈련이 됐든 어쨌든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이 됐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